뭐? 무슨 이사를 가? 갑자기 왜? 그냥 엄마도 이제 좀 편히 살자. 우리가 엄마를 불편하게 해? 너희도 그렇고. 다들 힘들게 하네. 너무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애 봐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나 때문이야? 그런다고 이사까지 가는 게 어딨어? 나이 들면 내 생활이 없는 것 같니? 너희도 남이 찾아오고 참견하는 거 싫잖아. 시어머니 찾아왔다고 항상 질색하지. 엄마도 이제 누가 와서 침범하는 거 싫어. 조용한 게 좋고, 너희 온다고 밥 차리는 것도 싫어. 애 보는 것도 힘들고, 돈은 더더욱 빌려줄 수가 없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 엄마 인생 살아. 그런데 엄마가 낳은 자식들은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야 엄마 더 늙어서 아프면 우리가 또 챙겨주고 그러는 거지. 그건 여태까지 너희 키워준 걸로는 안 되는 거야. 애 안 키워주고 돈 안 빌려주면 나중에 엄마 병 들었을 때 외면할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현동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둘이 살다가 남편이 죽자 혼자 남게 된 현 씨. 아직 60대 창창한 나이기에 슬픔을 딛고 혼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다들 하나같이 현 씨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현 씨도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또 자식 걱정, 자식 뒷바라지도 그만하고 그렇게 혼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식들이 그랬는데 현 씨를 찾아오는 이유가 혼자 남은 부모가 걱정돼서도 보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힘들더라도 내치진 않았을 텐데. 자식들은 전부 현 씨에게서 자기 입속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현 씨는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뭐에 얽매여서 자식 근처로 이사를 했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결정을 번복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스스로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현 씨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들 현 씨에게 부럽다고들 했습니다. 부모 챙기는 건 딸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현 씨도 그런 줄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들 가정이 없을 때 얘기였습니다. 현 씨 부부는 딸 둘을 대학도 보내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해서 결혼까지 남부럽지 않게 시켰습니다. 다들 먹고 살만 했기에 걱정이 없었고 현 씨 또한 자식 농사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현 씨 부부는 지방 도시 한적한 곳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까지는 아니어도 노후를 보내기에는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딸들과 거리가 상당했지만 그래도 둘이니 살만했죠. 하지만 그것도 남편의 살아있을 때나 좋은 곳이었지. 남편이 죽고 나니 어쩐지 외롭고 스산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겠어?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긴. 다 팔고 올라오라니까 그러네.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럼 어떻게 그 넓은 데서 엄마 혼자 살아? 밭은 어떻게 하게 아빠도 없이. 딸들은 혼자 남겨진 현 씨에게 자신들이 있는 지역으로 올라오라며 설득했습니다. 단독주택도 유지하기에 보통 성 가는 것이 아니었고 그에 딸린 천평밭도 문제였습니다. 남편도 1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었던 바람에 밭은 고사하고 마당에 난 잡초마저 무성해진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현 씨가 관리해보려 노력했지만 혼자서 제대로 되지가 않았죠. 밭은 천천히 팔면 되지. 언니랑 언제 한번 내려갈게. 정리도 할 겸. 그래.
차 타고 2시간은 걸렸기 때문에 딸들도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현 씨는 딸과 전화를 끊고 어느새 어둑해진 집에 불을 켰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한적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집이 쓸쓸하고 어두운 시골집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것도 처음 1년뿐이었습니다. 점차 남편 없는 생활에 적응해갔고 슬픔을 떨쳐내자 혼자 있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밥도 원하는 때에 조금씩 차려서 먹으니 끼니마다 무슨 반찬을 해야 할지 걱정할 일이 없었고 삶의 중심이 현 씨였으니 오히려 혼자인 게 편했죠. 그리고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내려온다니 설레어야 하는 명절인데 현 씨는 사실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위들도 오고 손주들도 와서 하루 묵고 가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것저것 하라고 했을 텐데 혼자서 준비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일이라 이번부터는 바깥에서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손님 맞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죠. 우리 왔어. 장모님, 저희 왔어요. 당일 오후 늦게 딸들이 도착했습니다. 큰딸은 2 손주들과 사위와 함께 왔고 작은 딸도 사위와 함께 왔습니다. 다 같이 모이니 조용하던 집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나가서 어디 먹을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집에서 먹지. 작은 딸이 현 씨를 향해 말하자 옆에 있던 큰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애들도 있어서 나갔다 오기 번잡스러워. 집에 반찬 해놓은 거 없어? 밑반찬밖에 없는데. 다음 날 아침에 먹을 국거리나 생선 정도밖에 없는 냉장고를 떠올리자 작은 딸이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게.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냉장고를 뒤지는 2 딸을 현 씨가 심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비켜봐. 현 씨는 냉동실을 열어 요리할 수 있는 고기가 있나 뒤적거렸습니다. 사위도 바깥에 나가기 귀찮은 눈치이고 딸들도 집에서 먹자고 하니 계획과는 다르게 집에서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딸들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건 살림 주인인 현 씨였죠. 잔치상은 아니더라도 그럴듯하게 상을 차려내고는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 집 정리하고 올라와. 맞아.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아? 이제 익숙해졌어. 그러면 뭐해? 뒤에 밭도 엉망이더라. 안 팔려? 밭은 내놓기는 했는데 뭐 산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밥만 파니까 그렇지. 집도 같이 팔아야 팔리지. 2 딸이 성화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틈만 나면 집을 정리하고 올라오라고 했죠. 하지만 이미 혼자인 게 익숙해진 현 씨는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자식 입장도 생각을 해줘. 명절에 내려오기 힘들면 안 와도 돼. 뭐? 그럼 우리는 명절에 친정도 못 와? 맞아. 그건 엄마가 너무한 거지.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지만 현 씨는 아직까지는 살던 곳을 두고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아직도 아파?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 그러게 진통제를 먹어도 또 아프네. 병원에 가보라니까. 안 그래도 오늘 가보려고. 딸의 말처럼 3, 4일 전부터 배가 아파 약국에서 여러 번 약을 사서 먹었는데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지는 통증에 현 씨는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걸렸나 싶었지만 검사 결과 충수염이었는데 며칠 방치에 이미 터져 있었던 탓에 바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작은 딸이 내려와야 했죠. 전신 마취 후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수술은 뱃속 상태가 좋지 않아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고통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검사해보라니까? 그냥 약 먹으면 나을 줄 알았지. 나 올라가 봐야 해. 그래, 올라가. 근데 엄마만 두고 어떻게 가? 수술 잘 끝났는데 뭘. 현 씨가 수술이 끝난 다음 날에도 통증을 호소했지만 딸은 당장 직장에 나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꽤 오랫동안 입원한 상태에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열도 났고 통증도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큰 딸도 왔다 갔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넘게 있다가 겨우 퇴원을 했을 때는 죽을 위기라도 넘긴 듯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현 씨는 딸들의 말처럼 집을 정리하고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멀리서 자신이 아프기라도 하면 고생하는 건 자식들인 듯 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이었지만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년쯤 뒤 살던 집을 팔고 딸들이 사는 근처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밭은 아직 팔리지 않아서 천천히 팔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쩌면 혼자 지내기엔 이곳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2층에 이사 오셨나 봐요. 아, 네, 근데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 다 결혼했나 보다. 바깥 양반은 안 계신가 봐요. 이사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요. 정말 많은 이웃들과 마주치게 된 현 씨. 신기하고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도시 사람들보다도 더 참견이 심했죠.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어줬더니 다짜고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했다고 하자 4층 사는 여자도 몇 년 전에 남편 상을 치렀다며 비밀 얘기를 하듯이 속삭였습니다. 마트 가려면 저기 큰 길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식자재 마트 있잖아요. 거기 가세요. 거기가 물건이 좋아. 안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건 꼭 해야 해요. 알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는 더 자주 만나요. 다 같은 건물 사는 사람들인데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빌라가 다른 데랑은 또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가 다들 정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갈게요. 가능하면이 아니고 여기서 어울려서 살려면 어지간하면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집을 산 거예요? 아님 전세? 현 씨가 대답하지 않고 있자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전에 살던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세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집 주인이 전에 집을 판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그러더니 301호에 사는 누가 어떤 사람이고 402호에 사는 가족은 어떤 콩가루 집안이며 그렇게 2시간 가량을 떠들다 갔습니다. 이곳에선 조용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현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다들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다 어떻다 하지만 현 씨가 사는 곳만 특이한 것인지 유별난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한 건물에 살기에 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현 씨도 처음엔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문을 열어주고 차를 내줬지만 점점 생활이 괴로워지자 때때론 방문을 거절하기도 하고 어느 땐 집에 없는 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웃들도 점점 현 씨를 대면대면하게 대했죠. 하지만 남들만 현 씨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 씨를 괴롭히는 것은 자식들이었죠. 엄마, 문 좀 열어줘. 어느 날 첫째 딸이 연락도 없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선이 네가 어쩐 일이야? 현 씨가 문을 열어주며 묻는데 딸 뒤로 줄줄이 사탕처럼 손주들이 들어왔죠. 김서방 주말 동안 출장 가서. 근데 왜 여기로 왔어? 주말 동안 엄마네 집에 있으려고 그랬지. 뭐? 금요일 저녁에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이틀 밤을 묵고 가겠다는 딸. 그러면서 유치원생 손주들을 거실에서 자유분방하게 놀도록 했습니다. 엄마 밥 줘. 애들도 밥 안 먹었어.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어. 엄마가 좀 차려줘. 일주일 내내 애들한테 시달리는데 주말이라도 엄마 밥 먹으면서 쉬자. 근데 엄마 그 밭은 언제 팔린대? 아직 소식 없어? 없는데 왜? 아니야. 현 씨도 맞벌이하며 애 둘을 키우는 딸이 안쓰럽긴 했지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명절이나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만 힘들면 됐지만 이사 후엔 시도 때도 없이 명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첫째나 둘째나 현 씨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첫째가 정신없이 집을 어지럽힌 주말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었을 때 이번엔 둘째 딸이 찾아왔죠. 엄마, 이것 좀 받아. 이게 뭐야? 웬 김치통 같은 걸 낑낑대며 들고 들어오는 작은 딸. 딸은 들고 온 것을 식탁 밑에 내려두며 팔을 주물렀습니다.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어제 김장김치를 3통을 보내셨거든. 근데 이걸 왜 가지고 들어와? 너무 많기도 하고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 그렇다고 엄마를 주면 돼? 우리 시어머니 김치 너무 싱겁단 말이야. 이거 다 못 먹어. 그러면 조금만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왜 받아서는 엄마한테 가지고 와? 그래도 어떻게 그래? 주신다는데. 고집도 엄청 세셔서 그냥 막무가내로 가지고 오셔. 엄마가 한 통 먹어. 혼자 살면서 이 많은 김치를 어떻게 다 먹어? 작년 김치도 아직 많아. 에이, 몰라. 그리고 잠깐 기다려봐. 또 줄 거 있어. 그러더니 다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번에는 웬 이불을 들고 왔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니, 시집 식구들이 우리 집에 자주 오는데 항상 이불이 부족해서. 내가 어머님한테 남는 이불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는데 글쎄 이런 걸 주시는 거야. 세월을 알 수 없는 아주 낡은 빨간 솜이불이었습니다. 지금은 솜이 많이 죽었지만 이 30년 전에는 꽤나 고급 이불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목화솜인가 명주솜인가. 아무튼 그 이불이라는데. 버릴 이불만 골라서 주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걸 어디다 둬? 차에 한 채 더 있어. 근데 이걸 엄마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 지난번에 이불 다 버리지 않았어? 부족할 거 아니야. 버릴 것만 골라서 준 것 같다더니 자신도 사돈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버려야 할 상태라면서 왜 현 씨의 집에 두고 가려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럼 그걸 버려야지. 왜 가지고 왔어? 아니, 버리면 또 다음에 오셔서 노발대발 하신단 말이야. 엄마가 이불 필요해서 달라 그랬다면 뭐라고는 안 하실 거 아니야. 기가 막혔습니다. 현 씨의 집을 못 쓰는 물건을 갖다 주는 쓰레기통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됐어. 이불도 가져가고
김치도 가져가. 아, 왜? 김치는 먹으면 되고 이불도 그냥 옷장에라도 넣어놔줘.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네가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김치도 고생해서 만드신 거일 거 아니야. 현 씨는 바리바리 싸들고 온 짐들을 다시 딸에게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쓸모 있는 거든 쓸모 없는 거든 들고 오지 말어. 지금 있는 짐도 다 버려야 할 판이니까. 멀리 살 땐 시시콜콜한 일로 찾아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차 타고 20분 정도면 오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다양한 이유로 현 씨를 괴롭혔습니다. 이쯤 되니 이사 온 게 슬슬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워도 평화롭던 지난 삶이 그리웠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보는 딸들이니 명절 때 찾아와도 반갑기보다는 고단했습니다. 또 어김없이 찾아온 명절의 현 씨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손주들과 저들 입으로 음식을 집어넣기 바쁜 딸과 사위들. 그럼 차라리 너희 집에서 명절 쇠자. 현 씨가 큰딸에게 말하자 큰딸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사위를 힐끔 쳐다보았죠. 우리 집? 우리 집은 좀 그렇지. 난 요리도 잘 못하고. 그럼 인경이 집에서 해. 뭐, 우리 집? 우리 집은 좁아서 안 돼. 그리고 언니네는 애들도 있으니까 다 데리고 우리 집 오는 게 더 힘들지 않아? 우리가 갈게. 차라리 딸들 집에서 지냈으면 했지만 그것마저 마다하는 두 딸들을 보며 현 씨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냥 내년부터는 명절에 오지 말어. 가끔씩 밖에서 한 번씩 보고 그렇게 지내면 되잖아. 차례를 지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뭘 힘들게 다 같이 모여. 뭐가 힘들어? 시댁에서 고생하다 친정 와서 쉬는 거지. 하지만 제 부모가 고생스러운 건 생각도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음식하기 힘드니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자식들은 현 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었지만 딸들의 마음은 다른지. 집에서 엄마가 뭐든 해주니 자신들의 집보다 편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 먹는 것도 번잡스럽다고 싫다 그러잖아. 밥상 차리기도 힘들고 명절에 조용히 지내고 싶어. 너희들도 여행을 가든지 해. 시댁에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 또 대화가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현 씨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 씨도 이제 자식들 뒤치다꺼리는 그만 좀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말년에 아파서 자식들 고생시킬까 싶어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러다가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딸들은 투덜거리긴 했지만 현 씨가 강경하게 이야기하자 별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싫다는데 꼭 이 집에서 모이자고 할 수가 없었죠. 모처럼만의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이 전화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 6주 차래. 뭐? 어유, 축하해. 그동안 아이 가진다고 애를 쓰더니 드디어 결실을 맺은 듯 했습니다. 회사도 2달 정도만 더 다니고 쉬려고. 그래, 어렵게 생겼으니까 조심해야지. 하지만 이어지는 딸의 말에 현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엄마, 어쨌거나 애 낳고 몸조리 끝나면 다시 복직은 해야 되잖아. 그렇겠지. 그래서 복직하고 나서 애를 엄마가 좀 봐줬으면 하는데. 뭐, 애를? 그래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복직을 해? 현 씨가 당황해 있자 작은 딸은 신이 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가까이 사니까 너무 좋다. 이럴 때 애도 맡길 수 있어서.
이미 현 씨가 애를 봐주는 것이 확정이 된 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알아서 손주들을 키웠고 현 씨도 허리가 아파서 갓난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인경아, 엄마가 애를 어떻게 보니? 왜 못 봐? 빨리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 거면 몇 달만이라도 사람을 써야지. 사람 쓰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 허리도 아파서 애 보는 건 힘들어. 그럼 엄마 손주는 어떻게 키워? 자신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 현 씨에게 묻는 딸에게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 현 씨가 근처에 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키웠을지 의문이었죠. 어지간하면 엄마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기쁜 소식을 전한 딸의 기분이 상할까봐 좋게 말했지만 이미 딸의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한 뒤였습니다. 남들은 다 친정부모가 봐줘. 애 학교 갈 때까지 대신 키워주기도 하고 그래. 안 그러면 요즘 세상에 어떻게 맞벌이를 해? 어렵게 생긴 애긴데 엄마는 생각보다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네. 당연히 좋지. 왜 안 좋아? 그럼 좀 도와줘. 거절하는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에는 봐줄 수 없다고 했지만 딸은 끊으면서도 기대를 놓지 않은 듯했죠. 너무 피곤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남들은 다들 손주도 키워주고 한다던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현 씨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딸 때문에 현 씨도 잠시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도 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면서 살았고 단지 여생은 좀 편히 쉬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딸들이 큰 공경에 빠지지 않은 이상은 말이죠. 그렇게 심란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큰딸도 현 씨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1000평 땅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은 큰딸이 어느 날 현 씨에게 연락을 해서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현 씨의 말을 듣고 연락 없이 찾아오진 않았지만 용건이 심각해 보여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 씨를 찾아온 큰딸이 꼭 주변에서 누군가가 듣기라도 한다는 듯이 작은 소리로 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땅 판 돈 있잖아. 뜬금없는 서두의 현 씨가 어리둥절해서 쳐다보자 딸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얼마에 팔았어? 그건 왜? 아니, 그냥 1000평이면 꽤 금액이 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왜 묻는데? 그게 내가 급전이 좀 필요해서. 뭐? 왜? 아니, 김서방이 작년부터 준비하는 게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대서 더 늦게 팔릴 줄 알고 조마조마했네. 그러면서 큰 사위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한다며 구구절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전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땅을 판 돈을 전부 빌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빌려달라는 것이었지 언제 갚겠다는 말도 없었죠. 그리고 이사했을 때부터 늘 땅이 팔렸는지를 묻는 것을 보니 어쩌면 자꾸 올라오라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나 싶었습니다. 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딸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현 씨는 대답에 앞서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작은 딸에 이어 큰딸과의 대화도 현 씨를 참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 돈을 줘버리면 엄마는 무슨 돈으로 살아? 당장 돈벌이도 없는데. 엄마는 연금도 나올 거 아니야. 아빠 보험금도 있을 거고 돈 많잖아. 돈이 있다고 어떻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줘? 엄마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갚는다니까. 그리고 사업 잘 되면 당연히 엄마 목도 챙겨주지. 그러다가 안 되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엄마 돈은 돌려줄게. 그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사업 자금해. 그러자 딸이 기분이 상했는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애 둘 키우려면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힘든 딸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힘들어? 딸도 좋은 직장에 다녔고 큰 사위도 마찬가지였는데 뭐가 부족해서 현 씨에게 돈까지 꺼가면서 사업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려거든 대출을 받아서 해야지. 현 씨의 노후 자금을 달라는 딸도 이해가 안 됐죠. 은행에서 빌려서 사업을 하면 되잖아. 회사 그만두면 퇴직금도 있을 거고. 퇴직금은 다 사업 자금으로 쓸 거고.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 내야 되잖아. 이율이 얼마나 높은데 그래.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돈이 현 씨의 돈이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홀랑 내준다면 남은 인생이 고달파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돈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왜 못 빌려주는데? 그 돈 잘못되면 너 평생 나 데리고 살래? 그러자 큰딸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금방 갚는다니까. 어쩐지 자신이 없어진 듯한 목소리를 들으니 현 씨의 판단이 옳은 듯 했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서 금방 갚으면 이자도 조금 낼 거 아니야. 그렇게 해. 진짜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딸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현 씨를 비난하는 듯한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정 힘들다면 200만 원 정도는 내가 없는 셈 치고 줄 수 있어. 그 정도는 돌려받지 못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상 돈거래는 하지 말자. 그러자 딸은 현 씨를 자식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한다며 힐난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히 찾아왔네. 그리고 휙 뒤돌아서는데 현 씨의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금을 보태주고도 여유가 넘친다면 모를까. 아직 60대인 현 씨가 살 날이 길면 이 30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딸까지 돌아간 뒤에 현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사한 뒤로 외로움과의 싸움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괴롭혀대니 매일같이 에너지를 뺏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깥에서는 또 이웃이 초인종을 눌러댔죠. 현 씨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들 현 씨에게서 무언가 빼앗아가지 못해 안달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마음이 됐든 말이죠. 그날 이후로도 딸들은 미련을 못 버리고 종종 연락을 했고 그 때문에 현 씨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시 이사 가기로 했어. 그러자 현 씨의 부름을 받고 온 두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무슨 이사를 가? 다시 돌아가려고. 갑자기 왜? 그냥 엄마도 이제 좀 편히 살자. 우리가 엄마를 불편하게 해? 다들 그래. 여기로 이사하기 전이 훨씬 좋았어. 너무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애 봐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나 때문이야? 그런다고 이사까지 가는 게 어딨어? 두 딸도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현 씨는 지친 투로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내 생활이 없는 것 같니? 너희도 남이 찾아오고 참견하는 거 싫잖아. 시어머니 찾아왔다고 항상 질색하지. 엄마도 이제 누가 와서 침범하는 거 싫어. 조용한 게 좋고, 너희 온다고 밥 차리는 것도 싫어. 애 보는 것도 힘들고, 돈은 더더욱 빌려줄 수가 없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 엄마 인생 살아? 그런데 엄마가 낳은 자식들은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야 엄마 더 늙어서 아프면 우리가 또 챙겨주고 그러는 거지. 그건 여태까지 너희 키워준 걸로는 안 되는 거야. 애 안 키워주고 돈 안 빌려주면 나중에 엄마 병들었을 때 외면한다는 말이야. 말문이 막힌 듯한 딸들. 다시 돌아가서 살 테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가끔 밖에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전화로 안부 전하고 그렇게 하자. 또 좋은 날에 엄마가 올라오기도 할게. 왜 그렇게 매정해? 엄마가 매정하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아마 30년 넘게 너희 키우는 동안 줄 수 있는 정을 다 줘버렸나 보다. 현 씨는 결정을 번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 살던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서로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쉽고 그런 부모 자식 사이로 되돌아가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현 씨도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짓던 한숨을 안 지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현 씨는 그날로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집은 팔렸습니다. 돌아간다고 살던 집에서 다시 살지는 못했지만 그 근방에 있는 아주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 한 채를 샀습니다. 밭도 없고 풀도 없으니 고생할 일도 없었고 전에 살던 곳보다도 깔끔한 집이었죠. 비로소 현 씨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딸들도 지금은 서운해하겠지만 언젠간 현 씨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현 씨는 남은 인생, 현 씨만을 위해 살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아닌 현 씨의 인생을 말이죠.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은 확실히 주신다고 한 거야? 아, 주실 거야. 당연히. 당연히가 어딨어. 지난번에 안 주신다고 하시고 별 말씀 안 하셨다며? 그렇긴 한데. 주실걸? 아니, 진짜 확실히 좀 해. 근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며느리는 다 같은 며느리 아니야? 왜 차별하신대? 그게 형수님이 아무래도 엄마한테 잘하고. 뭐? 그럼 나는 잘 안 한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형님이 자기 권리를 못 챙기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요즘 환갑 누가 챙긴다고 100만 원씩이나 모아? 그건 그렇지. 아까 봉투 드리는데 너무 아까웠어. 솔직히 우린 형님네에 비해서 받은 것도 별로 없잖아. 100만 원이면 식탁을 바꾸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정영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는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씨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랬죠. 좋은 날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것도 복으로 여겨서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 가족은 서로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죠. 무슨 일만 있으면 돈 달라는 말은 그렇게 잘하는 아들과 며느리. 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우스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찌나 아까워하는지 산후조리원비를 500만 원이나 달라면서 명절엔 오지도 않고 환갑에 주는 용돈도 싫다는 아들 며느리. 그런 놈들에게 정 씨도 베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나머지 둘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정 씨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장에 다녔죠. 그래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남들보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자식 셋을 결혼시킬 때 해줄 만큼 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정 씨의 첫째 딸이 가장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하나 낳았죠. 딸이 낳은 손주가 정 씨에게도 첫 손자였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라던가 병원비라던가 그런 것에 무지했습니다. 정 씨가 출산했을 때만 해도 보통 친정에서 몸조리를 했기 때문이었죠. 나 조리원에 들어왔어. 애기도? 또 사진 보내줘. 응. 근데 여기 비용 시어머니가 내주셨어. 박서방 통해서 보내셨더라고. 정말? 비싸다고 그러지 않았어? 200만 원 넘지. 아이고,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도 생각도 못 했는데. 다들 시어머니가 내주는 거라고 그랬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가 봐. 나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내주신 경우도 많더라고. 정 씨는 사돈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나 큰 돈을 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테니 말이죠. 수고했어. 거기서 몸조리 잘하고 오고, 나오면 시어머니도 맛있는 거 사드려, 꼭. 알았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병원비나 조리원 비용들을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 씨는 딸이 조리원에서 나온 뒤에 2주간 몸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결혼하고 큰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 그 당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땐 정 씨가 친정엄마였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네. 정말? 아이고, 좋겠네. 정 씨가 집에 놀러 온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 작년에 손주 봤잖아. 나? 그렇지. 너 그때 며느리 산후조리원 비용 내줬어? 우리 딸도 사돈이 내주셨거든. 나는 뭐 산후조리원 비용까지는 아니고 수고했다고 100만 원은 보내줬지. 그래? 다들 그 정도는 해주긴 하나 보네.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 나도 여력만 되면 더 해줬지. 다 형편껏 하는 거지 뭐. 주긴 주는데 참 이상하긴 하다. 돈 없으면 손주도 못 보겠네? 이상하긴 해도 어쩌겠어. 남들 다 해주는데 우리만 안 해주면 며느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래도 넌 형편이 되잖아. 그건 정 씨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죠. 정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성훈이한테 200만 원 보냈어. 산후조리원 예약할 거라면서? 아, 어머니,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감사하긴. 홀몸 아니니까 무리하지 말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너 좋아하는 소고기 사줄게.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새삼딸이 결혼할 때 산후조리원 비용을 선뜻 내준 안사돈이 대단했습니다. 몇백이 말이 쉽지 참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정 씨 부부에게도 잘하는 예쁜 큰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았을 때도 기꺼이 내주었죠. 그런데 정 씨의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인 박지우는 30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2살 연하의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할 때 다른 자식들처럼 신혼집 구할 자금도 보태주었죠. 그렇게 결혼 후 2달 뒤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너희 아빠랑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이틀 뒤에 희진이 생일이라며? 네. 그렇죠. 그래서 간 김에 너희랑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데. 선물도 주면 좋잖아. 결혼하고 2달이 지났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얼굴을 못 봐서 한 번쯤 봤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녁 먹죠. 6시까지 갈게. 주소 알려줘. 밥은 밖에서 먹고. 네. 알겠어요. 아들도 흔쾌히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도 집들이 겸 가전제품을 선물로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시잖아요. 그래. 6시. 아, 근데 그 약속 취소했으면 해서요. 뭐? 왜? 무슨 일 생겼어? 정 씨가 묻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큰일은 아니고요. 장모님이 어디가 좀 편찮으신가 봐요. 정말? 어디가? 아, 그건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래서 가보게? 네. 아마도요. 네,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선물은 저한테 송금해 주시면 제가 대신 맛있는 거 사줄게요. 안 그래도 아들에게 물어서 며느리가 뭘 좋아할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정이 있다는데 억지로 찾아갈 수도 없었고 생일이라는데 선물을 안 줄 수도 없었죠. 다소 찜찜한 기분으로 아들에게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둘이 외식이라도 하라며 말이죠. 그런데 아들을 만나기로 했던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케한테 뭐 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황당한 딸의 말에 정 씨가 되묻자 딸도 의아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올케 카카오톡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 뭐라고 적혀 있는데? 세상에서 숫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싫다고. 시집살이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뭐? 나도 놀라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원래 오늘 지훈이네 집에 가기로 했었거든. 근데 친정에 일이 생겼다고 해서 취소됐어. 그것 때문인가? 정말로 그것 때문이라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시집살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적어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었죠. 설마 자신이 알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또 부모 자식 간에 왕래 좀 한다고 그게 시집살이인가 기가 막혔습니다. 수시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언가 오해가 있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바로 얼마 뒤 첫 명절을 지내고 나서 그게 오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고 말았지만 이제는 자식이 결혼했고 딸도 시집에 가봐야 하니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 차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아들네와도 전날 저녁엔 외식을 했고 그날 밤에 헤어지곤 했습니다. 또 딸이 오면 딸네와 외식을 한 번 하고 헤어졌죠. 막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었습니다. 아들 둘이서 며느리를 둘을 데리고 오니 집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손주도 둘이 있었고 말이죠. 명절 당일 전날에 아들네가 모두 도착해서 근처에 있는 갈비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많이들 먹어. 네,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식구가 늘어서 그런지 대가족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잠시 정신의 집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아들 둘 다 멀리 살지 않기에 차는 안 막히겠지만 그래도 내일 또 처가에 가려면 피곤할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네는 아이들도 어리고 말이죠. 첫째네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데
둘째 아들이 어쩐지 할 말이 있는 듯이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도 가야지. 네, 가야죠. 근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 그러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은 첫 명절이라 왔고요. 다음부터는 명절에는 참석하지 않으려고요. 뭐? 큰아들도 큰며느리도 놀라서 싸던 짐도 두고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아예 안 온다는 거야? 네, 번갈아 가면서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는 아예 오지 않겠다는 아들. 왜 안 온다는 건데? 저희끼리 여행 다니려고요. 정 씨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2번은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다른 날도 아니고. 남편이 끼어들자 작은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입을 뗐죠. 솔직히 이게 좀 이상한 전통 같아요. 며느리는 시집에 먼저 오고 친정엔 나중에 가고. 그렇다면 친정부터 다녀오겠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집에서 며느리들은 일하고 남자들은 놀고 먹고요. 이상하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도 일이라도 시켰으면 모를까. 밥은 밖에서 먹었고, 차는 정 씨가 준비했고, 과일은 큰아들이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본지 몰랐습니다. 자주 안 봐야 갈등이 없어요. 애둘러서 더 이상 왕래를 안 했으면 한다는 그 말에 정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선을 긋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 모두 모인 와중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황당했죠. 차라리 시집이 어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하는 말 없이 둘이서 여행을 다니겠다고 했다면 정 씨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당돌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보다 나이는 많아도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작은 아들이 한마디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한대요. 형도 괜히 형수 고생시키지 말고 다음부턴 둘이서 애들 데리고 여행이라도 다녀. 야, 박지훈,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는 집을 떠났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정 씨는 거기서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게 무척 후회가 됐습니다. 작은 며느리 말만 들어보자면 정 씨 부부가 한없이 못된 시부모가 된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은연중에 서운한 일이 있었을까 싶었지만 섭섭한 일이 생길 만큼 만남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정 씨 부부는 막내 아들네와는 교류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싫다는데 굳이 정 씨도 며느리를 볼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인데요. 이번 주에. 그러니 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난번에 누나 결혼기념일 때는 돈 보내주셨잖아요. 크게는 아니어도 큰아들이나 딸의 결혼 기념일마다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저들은 왜 안 챙기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좀 섭섭하네요.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편애를 안 하게 생겼니? 엄마 아빠도 부모 챙기는 자식이 좋지. 너희는 집에도 못 오게 하고 명절에도 안 온다는데 너희 결혼 기념일엔 돈만 보내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공평하게는 해주셔야죠. 너희는 그럼 사돈네랑 우리를 공평하게 하니? 지난번에는 안사돈이 아프다며 집에 못 오게 했던 아들 며느리. 정 씨가 아플 땐 전화나 한 통 없었으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혹시 명절 때 안 간 것 때문에 그러세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부모 자식이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면 더더욱 너희 결혼 기념일을 내가 챙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결국 원하는 걸 못 얻어내자 아들은 크게 실망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아들네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희진이 임신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작은 아들. 정말? 정 씨는 아들에게 섭섭했던 마음도 잠시 잊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긴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기분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산후조리원을 바로 예약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리가 없대요. 근데 지난번에 형수 조리원 들어갈 때 엄마가 내주셨죠? 분명 좋은 일을 전했는데도 작은 아들이 말을 하니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불편하다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받을 건 꼭 받겠다는 태도가 감탄스러웠습니다. 참 부모에게 받는 것에 익숙한 세대인 듯 했습니다. 아니, 세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막내 아들 내외가 그런 것인 듯 했습니다. 이건 결혼기념일이랑은 다른 거 아시죠? 정 씨가 대답하지 않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해주실 거죠? 이건 안 주시면 진짜 서운해요. 형수 해줬으면 저희도 해주셔야 해요. 꼭 안 그러면 애를 못 볼 줄 알라는 듯한 말투였는데 그게 착각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듯 헛웃음만 짓고 말았죠. 단번에 거절하지 못한 것도 다른 일이 아닌 손주를 낳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산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큰 일을 겪는 것인데 내 마음 서운하다고 며느리 마음에 평생 남을 상처를 주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큰 며느리한테 준 만큼은 줘야지. 200만 원? 그래. 그것도 안 주면 사돈네도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른이 좀 너그럽게 생각해야지. 요즘 사람들이랑 우리 생각이 같나? 그런가? 남편도 그건 내줘야 한다기에 정 씨는 고심하다가 남편의 말처럼 큰 며느리만큼은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뒤에 아들이 산후조리원에 계약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벌써?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자리가 없어요. 남들 다 들어가는 조리원인데 그렇게 자리가 부족한가 싶었습니다. 계약금 50만 원 냈고요. 나중에 애 낳고 나서 잔금 주면 된대요. 계약금을 그렇게나 많이 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죠. 근데 총 비용이 얼만데? 그러자 아들에게서 들려온 대답이 경악스러웠습니다. 500만 원이요. 뭐? 얼마라고? 잘못 들은 듯해서 정 씨가 다시 되묻자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또 대답했죠. 500만 원이요. 아니, 얼마나 있다가 오는데 조리원이 500만 원이나 해? 2주일이죠.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낳을 때는 200만 원보다 더 비쌌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500만 원이나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산후조리원이 2주에 500만 원이나 해? 웬만한 사람 2달 월급이었습니다. 거기는 다른 데랑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비싸? 그건 저도 모르죠. 시설이 좀 더 좋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주니? 그럼 둘이라도 나오면 1,000만 원이 든다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정 씨에게 내라는 소리에 너무한다 생각했죠. 너도 성훈이네처럼 200만 원 줄게. 네?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은요? 그건 너희가 내야지. 아니, 형수는 애 둘 낳았잖아요. 저희는 하나 낳았으니까 그거 합친 거만큼 주셔도 되죠. 너희도 둘째 낳으면 그만큼 또 줄게. 아니, 엄마.
진짜 전부터 왜 그러세요? 이미 예약했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비싼 곳을 예약해놓고는 무조건 달라 그러면 돼? 왜 자꾸 형네랑 차별하세요? 차별이라니. 너희한테 500만 원을 주면 그게 차별 아니야? 그런데도 아들은 며칠 동안 정씨를 들들 볶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서운해서 울고불고 한다며 말이죠. 그리고 하나만 낳고 둘째는 절대로 낳을 생각이 없으니 꼭 500만 원을 똑같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이라도 맡겨놓은 듯이 구는 아들에게 화가 나면서도 큰 며느리네한테 준 만큼 줘야 그칠 것인가 생각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이 정씨의 환갑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점점 배가 불러오는 와중에 오랜만에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요. 저희끼리 돈 모아서 드리기로 했어요. 두 분이서 좋은데 놀러 가시라고요. 그래도 안 서운하시겠어요? 환갑잔치를 안 하는데 서운하지 않겠느냐는 큰아들의 질문에 정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돈도 필요 없어. 그냥 다 같이 저녁 식사나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당일에 큰아들네가 예약한 한정식당에 다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명절에는 안 온다더니 그래도 엄마 환갑이라고 막내 아들네도 참석했죠.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니 이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큰아들이 흰 봉투를 꺼내 정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 돈 필요 없다니까. 그래도 받으세요. 그래, 엄마. 나도 여기. 딸도 봉투를 건넸죠. 그러자 며느리도 가방에서 흰색 봉투를 참 느리게도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기분이 묘해질 만큼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며느리 옆구리를 쿡 찌르고 나서야 봉투가 정씨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봉투엔 각각 100만 원씩 들어있어서 총 300만 원을 자식들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먹은 건 엄마가 낼게. 벌써 다 결제해놨어요. 아이고, 그럼 애들 용돈 좀 듬뿍 줘야겠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접시들이 점차 비워져 갔습니다. 아이들도 오래 있기 힘든지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죠. 큰 며느리는 애들을 데리고 잠시 밖으로 나갔고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다녀오시면 이만 일어나죠. 정씨가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다가 나오자 큰아들과 남편도 다 같이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들이 화장실로 향하자 남편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이미 계산이 되었다기에 정씨는 먼저 식당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죠. 큰 며느리는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았고 주차한 근처에 작은 며느리와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은 확실히 주신다고 한 거야? 아, 주실 거야, 당연히. 당연히가 어딨어. 지난번에 안 주신다고 하시고 별 말씀 안 하셨다며? 그렇긴 한데. 주실걸? 아니, 진짜 확실히 좀 해. 근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며느리는 다 같은 며느리 아니야? 왜 차별하신대? 그게 형수님이 아무래도 엄마한테 잘하고. 뭐? 그럼 나는 잘 안 한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형님이 자기 권리를 못 챙기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요즘 환갑을 누가 챙긴다고 100만 원씩이나 모아? 아주버님은 왜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100만 원을 내라 그래? 그건 그렇지. 아까 봉투 드리는데 너무 아까웠어. 솔직히 우린 형님네에 비해서 받은 것도 별로 없잖아. 100만 원이면 식탁을 바꾸지.
듣고 있자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사람이 500만 원을 덜컥 내놓으라고 했으니 말이죠.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깝고 부모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그냥 꽁돈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즐거웠던 기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쩜 이렇게 최악의 환갑을 선물해 주는지. 정 씨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둘은 돈이 아깝네 어쩌네 하며 한참을 실랑이했습니다. 주로 며느리가 불만을 이야기하면 아들은 바보처럼 맞장구를 치고 있었죠. 며느리가 나쁜 사람 같지만 제일 나쁜 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 씨의 뒤에서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큰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자 작은 아들 내외도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놀란 듯한 아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마저 가증스러웠습니다. 정 씨는 가방에서 작은 아들이 준 봉투를 꺼내 그 얼굴에다 던져줄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는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준 거니까 100만 원은 고맙게 잘 쓸게. 근데 너희 산후조리원 비용은 스스로 내라. 200이고 500이고 줄 마음이 없어졌네. 네? 뭐라고요? 왜요? 갑작스럽다는 듯이 묻는데 그럼 그 소리를 듣고도 조리원 비용을 내줄 줄 안 모양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내주는 것도 이상한 유행이고 이상한 전통 아니야? 너희 그런 거 싫어해서 명절에도 안 오잖아. 아, 그거랑은 다르죠. 뭐가 달라? 너희는 안 하고 싶은 건 안 해도 되고 엄마는 왜 다 해줘야 해? 방금 저희가 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서운해서. 뭐가 서운하다는 거야? 엄마도 엄마한테 잘하는 자식이나 며느리가 더 예뻐. 너희는 조금만 수틀리면 연락 안 하고 발길 끊고 그러잖아. 그래 놓고 엄마 아빠는 서운해도 참아야 하는 거야? 아, 500을 어떻게 저희가 다 내요? 참나? 너희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없이 애를 가졌어?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적당한 대로 골라서 가야지. 내가 안 내주면 애도 못 낳겠네. 아니, 돈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이상하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내래?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산후조리는 원래 친정엄마가 해주는 거라던데. 너도 엄마보다는 장모가 좋잖아. 대신 미역은 사다 줄게. 비싼 미역으로.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낳는 거잖아요. 네가 너희 애 낳지 내 애 낳니? 그러면 나중에 애기 안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고 싶다고 너희가 보여주기라도 하겠니? 포기한 지 오래야. 너흰 너희대로 그냥 살아. 나도 자식은 둘밖에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서로 안 하고 안 받는 게 더 좋지? 요즘엔 다 그렇다며? 너희는 너희가 바른 말만 하는 것 같고 늙은 부모보다 똑똑한 것 같지? 나중에 너희 자식들하고도 꼭 그렇게 살아라. 그새 화장실에 다녀온 큰아들과 남편도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남동생을 나무랐고 남편은 정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나 이제 지훈이네는 없는 셈 칠 거야. 그래. 아주 나쁜 놈들이야. 욕도 아까워. 마음 같아서는 이미 해준 집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명의로 할 게 아니라 정 씨의 명의로 샀어야 했을 걸 하고 후회했지만 그건 이미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10원 한 장도 작은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두 자식들에게도 안 주고 정 씨 부부가 다 쓰고 죽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몇 달 뒤 딸을 통해서 막내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화 한 통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려온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정씨 부부도 더 이상 부모란 이유로 자식이 주는 상처를 견디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큰아들이나 딸과는 종종 왕래를 했지만 그마저도 전보다는 덜했습니다. 명절을 포함해서 1년에 3-4번 볼까 말까 했죠. 다른 자식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막내 아들의 일을 겪고서는 크게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남의 집 식구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 내 품에 있을 때나 다 함께 가족이지. 이제는 서로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정씨 부부도 자식에게보다 서로에게나 신경 쓰자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늙음하게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 테니까요. 왜? 너희만 왔어. 애는 지금 학교에 있어요. 일주일 뒤에 진짜 중요한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아예 안 온다는 거야? 주말이라도 꼈으면 데리고 왔겠는데. 그렇다고 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밤에는 학원도 가야 되고, 요즘 기말고사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공부해요. 그렇다고 아버지 장례식에 애도 안 데리고 와? 내일 당장 시험인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면 당장이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학이 바뀌면 애 인생도 바뀌는데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맏아들이야? 네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애가 오기 싫다고 해도 끌고 와야 할 놈이. 뭐 이해해? 그래, 다 이해하니까. 너도 가. 왜 그러세요? 멀지도 않은데 할아버지 장례식에 얼굴도 안 비춰?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요. 이게 나중에 대학 갈 때 다 합산이 되는 내신이라. 2-3시간 공부 안 하고 할아버지 마지막 가는 모습 보면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지니?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오성자 씨입니다. 얼마 전 오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 며느리, 아니 자식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고 인생을 바쳐 키워도 결국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자식들. 둘 중 어느 하나가 낫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엔 자기 가족들이 먼저이고 부모는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이었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게 당연하다면 부모도 자식이 아닌 스스로를 먼저 생각해도 되겠죠. 오 씨는 아버지 장례에도 손주를 데리고 오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더 이상 오 씨도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 씨는 아들만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5살 터울로 둘 모두 오 씨 부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컸습니다. 원하는 만큼 공부시켜 대학에 보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 모두 결혼한 지 10년도 훌쩍 넘었죠. 자식들이 중년이라 불릴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껏 오 씨가 살아오는 동안 무수히도 많은 삶의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자식들 때문이었죠. 큰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야금야금 돈을 많이 가져갔고 둘째 아들의 아이가 크는 동안 오 씨 부부가 애를 맡아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취업만 시키면, 아니 결혼만 시키면 자식에게 관해선 신경을 끄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자식 키우는 일은 도대체가 끝이 안 났죠. 제발 좀 그만 퍼줍시다. 그럼 자식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둘밖에 없는 자식을 우리 편하자고 안 도와줘? 지들 알아서 살아야죠. 첫째가 힘들 때도 둘째가 힘들 때도 자식에게 그만 퍼주자는 오 씨의 말을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자식 사랑은 주변에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자식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때는 꼭 오 씨가 아닌 남편에게 연락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언제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때론 답답했습니다. 이러다가 오 씨 부부의 노후는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늙어버릴 것만 같았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 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도와줘서 모두가 잘 되고 자식들의 마음도 부모와 같다면 갈등이 생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상처받는 건 오 씨 부부였죠. 오 씨와 자식들은 각각 1시간쯤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보려면 볼 수 있었고 또 안 보려면 안 볼 수도 있었죠.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일 등에 보니까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며 산 것 같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애 키우느라 정신 없으니 오 씨 부부도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만나자고 하지 않았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잘 막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져간 돈도 갚겠다더니 어떻게 또 손을 벌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 소리도 이미 했잖니? 가만히 좀 있어봐. 얘기나 들어보게. 여보, 에이, 첫째 아들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서 사업을 한다고 일을 벌였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모양인 듯 했습니다. 한두 해는 돈을 좀 벌었다더니 오 씨 부부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오 씨는 이런 도움이 이번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여태까지 이뤄놓은 게 아깝잖아요.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여보, 오 씨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가에서 얼굴을 못 들어요. 아니, 좀 힘들 수도 있지. 그렇다고 얼굴을 못 들어? 중학교 교사인 첫째 며느리. 그것에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사돈네라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 부부도 돈을 쌓아놓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없이 아들에게 퍼주다가 노후에 깡통차기 십상이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도와주자고. 아무리 그래도 큰아들을 어깨도 못 펴고 살게 해서 되겠어. 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뜯어 말린다고 들을 사람이었으면 처음에 사업자금을 대줄 때도 오 씨의 말을 들었을 것이었죠. 그래서 오 씨는 아들에게 각서를 받고 도와줬습니다. 5년 안에 갚겠다는 차용증도 썼죠. 남편도 아들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불만이 있었지만 오 씨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야만 아들이 그 돈에 대한 책임감이 생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도와준다고 자식이 부모를 아끼고 존경하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결혼하고 2해가 지났을 때 첫째 손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맞게 된 명절. 왔니?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나마 가까이 살아서 좋네. 오 씨 부부는 가끔 보는 자식들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손자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둘째 며느리의 뱃속엔 또 다른 손주도 들어 있었으니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을 듯 했습니다.
유성이 잘 지냈어? 네,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네. 오씨가 반갑게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며느리가 말을 끊으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유성이 너는 저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네, 시무룩한 표정의 손자가 작은 아들이 예전에 쓰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하나 놓여진 방인데 그곳에서 숙제를 할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여기까지 와서 숙제를 해? 오씨가 걱정스럽게 묻자 큰며느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무리 명절이라도 할 건 해야죠. 이틀 뒤에 과외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해야 할 공부가 많아요. 유성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 모르는 소리세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이면 초등교과 과정 다 배워요. 유성이도 그래? 당연하죠. 그러니까 과외하죠. 그래야 중학교 올라갈 때 비교가 안 돼요. 교사라 그런지 아니면 요즘 부모는 다 그런지 첫째 며느리는 손자 교육에 무척이나 예민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도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해가며 열을 올렸습니다. 오씨는 뭐라 한마디 덧붙이려고 입을 뗐다가 말았습니다. 명절에 할머니 집에 와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손주가 딱했지만 어떻게 키워라 하고 참견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밥 먹지? 뭐 요리해야 해요? 만삭의 둘째 며느리가 부엌에 와서 물었습니다. 다 해놨는데 국만 좀 데워줄래? 네, 불 켜놓을게요. 또 뭐 할까요? 아니야. 몸도 무거울 텐데 앉아서 쉬어. 그래도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차려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그래, 동서. 남자들 보고 하라고 그래. 요즘에 부엌 일을 며느리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효도는 셀프잖아. 명절에 상 좀 차리는데 효도 얘기가 웬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며느리에게 나서지 말고 좀 앉아있으라며 재촉했죠. 그러자 작은 며느리도 일하지 말란 소리가 반가웠는지 몸이 무거웠는지 눈치를 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어슬렁 상 차리는 걸 도와주었는데 사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만삭인 둘째는 이해가 가도 첫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씨는 늘 자식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음식들을 준비해뒀습니다. 명절에 부모 집에 방문하는 일이 괴롭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밥을 차리게 하고 설거지를 시키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노력했죠. 아들들이 어슬렁 상 차리는 걸 도와주었는데 사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뭐라도 부탁할라 치면 남녀 평등이 어떻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또 시켰죠. 남녀 평등은 아는 며느리가 어째서 부모 자식 평등은 없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고생 해가며 미리 차린 밥상을 옮기기만 하는 일을 가지고 이것마저 돕지 않으니 사업을 하는 큰아들도 문제였지만 큰 며느리도 늘 오씨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첫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둘째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았으면 알아서 잘 키워야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니 고생은 오씨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애엄마가 더는 일을 쉬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육아휴직인가 그런 거 있다며? 있긴 해도 그걸 마음대로 다 쓰진 못하죠. 정말? 그러면 그런 게 왜 있어? 회사 분위기가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엔 복직을 해야 돼요. 손녀딸이 4개월 밖에 되질 않았는데 복직을 해야 한다는 둘째 며느리. 어린이집을 보내기에도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내가 떠올린 것이 오씨 부부였죠. 집에 계시니까
좀 돌봐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기에 왔다 갔다 하며 돌봐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애를 데려다 놨다 데리고 갔다 하게? 그게 가능하겠소? 하지만 둘째 아들이 하는 소리에 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돌쯤 되면 어린이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데리고 계셔주세요. 뭐? 여기서 애를 키우라고? 저희가 주말마다 올게요. 우리가 애를 키우는 게 쉬울까? 어지간한 일이라면 남편도 알겠다고 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선뜻 수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을 쓰는 방법도 있잖아. 그러면 한 사람 월급을 고스란히 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희 형편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자 또 마음 약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오 씨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동안 큰아들만 사업 자금을 대주고 도와준 게 미안하다며 오 씨를 설득했습니다. 큰아들과는 다르게 큰 사고 없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말이죠. 하지만 오 씨가 고민하는 사이에 남편은 그러자고 이미 아들에게 얘기를 했고 며느리가 감사하다며 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와서 번복할 수도 없고 몇 개월만 고생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개월은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나날이었죠. 오 씨는 두 아들을 돕는 건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또다시 도움을 바라자 그땐 오 씨가 남편이 뭐라고 하든 거절했습니다. 도움을 안 주니 오히려 아들은 그럭저럭 잘 살아갔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도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그 때문인지 몰라도 명절 때도 늘 느꼈지만 손주가 커갈수록 큰 아들네와는 어쩐지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씩 전화도 하고 명절에 꼬박꼬박 찾아오는가 반면 큰아들네는 가족 행사에도 드문드문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지 않은 오 씨에게 서운한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손자의 공부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도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더욱 심해졌죠. 주말 저녁에 잠깐 시간 되니? 왜요? 약속이 있어서 주말에 너희 집 근처에 가는데 유성이 얼굴 좀 보고 갔으면 해서. 아, 주말에요? 알겠어요.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주말 저녁에 큰아들네의 집으로 가기로 한 오 씨. 무슨 같이 저녁을 먹는다고? 우리 둘이 먹으면 되지. 아,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럼 그냥 돌아와. 그럼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어요. 아이고, 알았어. 그렇게 씨는 주말에 아들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이는? 아,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무튼간 열심히야. 유성이 나오라고 해야지. 하던 거 마저 하면 나올 거예요. 뭐?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나오라 그래.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그제서야 나와서 인사하는 손자. 안녕하세요. 그래, 유성아. 속도 없는 남편은 그런 손자도 예쁘다고 용돈까지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려 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유성이 공부해야 해서 저는 집에 있다가 유성이랑 따로 먹을게요. 유성이 아빠랑 두 분이서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그게 오 씨가 아들네 집에 가는 마지막 방문이 되었습니다. 참 자식 마음이라는 게 부모 마음이랑 다르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하니 명절에 안 오더라도 전혀 섭섭하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는 편이 마음이 편했죠. 하지만 남편은 오매불망 자식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오 씨 몰래 아들에게 퍼주려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자식들밖에 몰랐으면 자식 사랑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오 씨는 남편에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이 참 슬펐습니다. 그렇게 오 씨가 72세가 되고 남편이 75세가 되었을 때 남편은 위암에 걸렸습니다. 늦게 발견되어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퇴원했다가 입원했다가 수많은 반복 끝에 오 씨는 남편의 마지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 가족들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 씨는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죠. 형수가 시연이 엄마한테 전화했다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라며 말을 전하는 아들. 근데 우리는 애도 데리고 아버지 장례에 갈 건지 물었대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장례에 참석하는 게 누구에게 물어볼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시연이도 간다고 말했더니 자기네는 무슨 고민 중이라고. 뭐? 고민 중? 그러니까요. 시연이 엄마도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끊었다는데 혹시나 안 오는가 싶어서요. 설마 그러겠어. 아직 죽지도 않은 남편의 장례식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했다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오 씨는 그 얘기를 듣고도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과 통화 후 약 일주일 뒤 남편의 장례식에서 설마가 설마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왜? 너희만 왔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아들네. 하지만 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어요. 오 씨가 물끄러미 쳐다보자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진짜 중요한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주말이라도 꼈으면 데리고 왔겠는데. 그렇다고 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밤에는 학원도 가야 되고, 유성이 요즘에 기말고사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공부해요. 기가 막혔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것도 아니었고, 손자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 시험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친할아버지 장례식보다 중요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설령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만이라도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죠. 그렇다고 애도 안 데리고 와? 당장 시험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면 당장이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눈을 깜빡거리는 며느리가 오 씨는 이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감싸며 제 아버지 가는 길에 그렇게 사랑하던 손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가게 한 큰아들. 만약 큰아들네가 오 씨의 장례에 손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 씨만큼은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 내외도 오 씨에게는 서운한 게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들에게 해줬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공부 핑계로 둘만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공부보다도 우선인 게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울지. 대학이 바뀌면 애 인생도 바뀌는데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들의 말대로 오 씨의 남편이었다면 이해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희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유성이 시험이 중요하면 너희도 붙어서 뒷바라지나 해라. 괜히 억지로 와서 자리 지키지 말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애 엄마는 이따가 유성이 밥 챙겨줘야 해서 가야 되지만요. 오 씨는 기가 막힌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끝까지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해대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가슴이 새빨간 분노로 차올랐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맏아들이야? 네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애가 오기 싫다고 해도 끌고 와야 할 놈이 뭐 이해해? 그래, 이해하니까 너도 가. 왜 그러세요? 멀지도 않은데 할아버지 장례식에 얼굴도 안 비춰?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요. 이게 나중에 대학 갈 때 다 합산이 되는 내신이라. 두세 시간 공부 안 하고 할아버지 마지막 가는 모습 보면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지니? 그럴 수도 있죠. 너는 유성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유성이 안 데리고 왔을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두 눈을 부릅뜨고 대답했습니다. 그랬겠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 애 교육 잘 시킨다. 서울대 보내서 부디 큰 사람 만들어라. 오 씨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아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오 씨는 남편 영정을 보며 주저앉아 있었고 큰아들은 며느리를 집에 돌려보내더니 옆에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오 씨는 그쪽으로는 시선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큰 손자 일을 들어서인지 발인 날까지 손녀딸을 데리고 쪽잠을 자며 며느리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 씨는 한줌 재가 되어버린 남편을 보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고통스러워하던 남편을 떠올리면 이제는 좀 편안해졌을까 싶었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에는 아들 둘과 함께였습니다. 그런 아들들을 보고 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꿈꾸는 듯이 현실감이 없어 멍하니 아들이 이끄는 대로 집에 왔죠. 남편과 함께 있던 집이 마지막 봤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할 집이었죠. 아버지 유품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됐다. 가봐라. 그래도 좀 이따가 갈게요. 힘없이 중얼거리는 오 씨의 말에도 아들들은 그날 밤 오 씨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는 남편의 짐을 정리한다고 이리저리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냥 두래도. 어떻게 혼자 하세요? 이거 버릴게요. 오 씨가 대답하지 않자 아들들은 또 이것저것 옮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배고파지니 자장면을 시켰고 오 씨도 아들의 성화에 억지로 두어 젓가락 먹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두 아들이 보이지 않았죠. 담배라도 피우러 갔나 싶었습니다. 오 씨도 이대로는 가슴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래도 찬 공기를 조금 마시니 살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건물을 돌아 뒤편 산책로를 걸으려 몇 발자국 걸었는데 아들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곳인데 하는 생각에 걸음을 조금 빨리 하는데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게 말이 돼? 말이 왜 안 돼? 너는 아들 아니야? 작은 아들이지. 장남은 형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아니더라도 왜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엄마를 모시래? 지금 당장 모시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네가 맡으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왜? 형은 뭐 하는데? 네 형수 성격 알잖냐? 안 그래도 어머니랑 사이 안 좋은데 어떻게 모시고 살아? 말이 돼? 그러면 시연이 엄마는 성격이 좋으니까 시부모를 모시고 살라고? 착하면 호구인 줄 아나. 그동안 그렇게 도움받아 놓고 이제 엄마 혼자 남으니까 나 몰라라 하게. 말 다 했어? 그러는 너는 시연이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키워주신 거 잊었어? 이래서 애 키운 공은 없다더니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도움은 받았어도 나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야, 너 애 키워달라고 그러면서 땡전 한 푼도 안 들인 거 모를 줄 아냐? 아니, 그게 형이랑 무슨 상관이야? 어쨌거나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만 할 거야. 모시고 사는 건 장남이 할 일이고. 내가 장남이라고 너보다 더 받은 게 있냐? 없다고는 못하겠지. 대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 씨가 혼자가 된 지 몇 일이나 됐다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과 함께 살아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혼자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72세, 요즘엔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 씨는 무척 건강했고 잠시 슬플지언정 혼자 사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마음의 준비를 해왔고 말이죠. 오히려 병수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자식이고 뭐고 혼자서 편히 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특히나 큰아들 꼴은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제 보니 둘째 아들도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자식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아들들이 하는 짓은 참 괘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 마음인데 왜 니들끼리 모시네 마네 난리야? 엄마, 어머니, 아들 둘이 놀라서 오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데리고 살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혹시나 나중에 나중에라도 너희한테 나 책임지라는 소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고 집에 가. 어머니, 집에 가서 다시는 오지 말어라. 왜 그러세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너희는 늘 그런 뜻이 아니지. 니들이 뭔 잘못이겠냐? 니들 마음도 모르고 한없이 퍼준 부모 잘못이지. 너희 아빠면 그러고 말 테지. 근데 난 아빠가 아니야. 이제 남은 인생 혼자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돈 한 푼이 귀하니까 병찬이 너는 그때 빌려간 사업자금 갚고 병환이 너는 애 키워준 비용 한 달에 200씩 쳐서 보내. 알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받아야 할 돈 받아서 이 집도 팔아버리고 고향에나 내려가련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유품 정리할 것도 없어. 이사하면서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엄마, 이건 너무하신 거죠. 제가 솔직히 무슨 잘못이 있어요. 형은 아버지 장례식에 유성이도 안 데리고 왔는데 저는 애엄마랑 그 고생을 했는데. 고생? 남의 아빠 장례식이야? 네 부모 장례식인데 그 정도 못해. 칭찬이라도 해줘야 하니? 당연한 걸 가지고. 대신 내 장례식에는 안 와도 된다. 다신 보지 말자. 오 씨는 당황해하는 아들 둘을 내버려둔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휴대폰이나 눈에 띄는 집만 챙겨서 현관문 밖에 두고 문을 잠가버렸죠. 울적했던 오 씨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두 아들이었는데 이런 놈들에게 의지할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던 그때를 후회했습니다. 오 씨는 큰아들에게는 차용증을 보내 빌려줬던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아들 형편이 좋아졌어도 잊고 살았던 돈이었는데 이제는 자식만 잘 살면 됐지 하고 말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1,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죽는 소리를 해도 더 이상 오 씨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오 씨는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차피 자식들 없으면 살기 편한 곳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첫 해는 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을 참아야 했고 둘째 해부터는 고향 사람들과 왕래하며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여윳돈으로 취미생활도 하고 마을 근처로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명절에 찾아오는 자식들 밥 차려줄 걱정도 없고 돈 달라고 도와달라고 떼쓰는 사람도 없으니 오히려 삶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손자는 재수를 해서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이기 때문에 쌤통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공부시켜서 서울대에 못 갔다는 게 의아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속이 말이 아닐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었고 그 이후로도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가끔씩 건너 소식만 들으며 말이죠. 자식이 없으니 걱정할 것 없는 노년의 삶이었습니다.